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이임팩트 있는 51통합과학원의 박소연입니다. 자, 오늘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두 번째 공부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학습 포인트 짚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학습 포인트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규산염 광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략 어떤 느낌인지는 느낌 봤죠. 그래서 우리 암석을 구성하는 광물의 대체로 많은 종류가 규산염 광물의 그룹에 속하는데, 그 규산염 광물들의 특징과 구조와 각각의 종류, 이런 것들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로 넘어갈 거예요. 그랬을 때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 중에 물 빼고 대체로는 탄소를 골격으로 하는 탄소화합물이다. 그래서 탄소화합물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는 그 탄소화합물 중에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뭐 단백질도 있고 핵산도 있지만 지질이라든지 탄수화물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도 중요한 탄소화합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탄소화합물 중에 정말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역할 두 가지만 뽑은 겁니다. 그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단백질과 핵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 단백질과 핵산을 구성하는 단위체, 그리고 그 단위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각각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오늘 같이 공부하는 게 지각도 포함이 돼 있고 생명체도 포함이 돼 있는데, 이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다 어떤 기본 단위체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결합해 있는 구조를 통해서 다양성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어떤 공통점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는 광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제목은 규산염 광물입니다. 규산염 광물은 뭐와 뭐가, 규소와 산소가 결합해 있기 때문에 규산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규산염 삼형체를 그거를 골격으로 해서 여러 원소들이 더 결합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규산염 광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규소라는 것의 화학적 성질을 보자면,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그 주기율표를 때때로 한번 보면서 계속 눈으로 익히는 것이 좋은데, 규소는 14족에 해당하는, 그럼 14번째 이 줄에 해당하는 14족 원소거든요. 그래서 14족에 해당이 되고, 우리가 어차피 세 번째 줄까지는 뒷자리에 있는 이 숫자가 원자과 전자의 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를 제외하고 18족 원소만 원자과 전자가 8개가 아니고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가 없다라는 의미로 원자과 전자가 0개인 것만 조심하면, 우리가 1족은 1개, 2족은 2개, 13족 3개, 14족 4개, 15족 5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14족 원소면 원자과 전자, 무슨 말이죠?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가 4개 있는 그런 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 4개의 원자와 결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규소다. 규소가 영어로 실리콘입니다. 실리콘. 그래서 우리가 실리콘밸리 할 때 그 어떤 이제 첨단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그 반도체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산업단지를 우리가 실리콘밸리라고 하는데, 그 실리콘이 바로 규소예요. 규소가 그런 반도체의 주요 성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방에 가보면 실리콘 주걱 뭐 이런 거 있거든. 실리콘 뚜껑. 그 실리콘은 여기다 이 하나만 붙인 실리콘을 성분으로 하는 화합물 종류를 보통 우리가 쓰는 실리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원소 종류인 실리콘을 의미한다. 굉장히 주요한 원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규소는 4개까지 원자랑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산염 삼연체는 그래서 어떤 구조를 하고 있다고요? 4개의 산소 원자랑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심에 규소 원자 1개가 존재하고, 각 꼭지점, 삼연체의 각 꼭지점에 산소 원자 4개가 서로 무슨 결합? 공유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소도 금속 아니에요. 얘는 준금속이라고 하는 그룹에 속하고, 산소는 비금속입니다. 그래서 얘네들끼리 공유 결합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 보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가운데 규소가 있고요. 사실 규소를 조금 더 작게 그려도 좋은데, 근데 산소에 비해서 작게 표현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가운데 규소가 있고, 내 꼭지점에 지금 이렇게 거대하게 붉게 되어 있는 게 다 산소 하나하나예요. 그래서 얘네가 각 꼭지점에 있는데 이제 거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넘쳐 흘러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왜 그렇게 결합을 하고 있느냐? 규소는
지금 보면 안쪽에 전자를 2개 갖고 있고 전자 껍질에 그 다음 전자 껍질에 8개를 갖고 있는데 그 바깥쪽에 4개까지 딱 채워져 있는 게 규소 원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14개. 그래서 얘는 번호가 14번이에요. 그래서 14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4개 더 채우고 싶어. 너무너무 채우고 싶어. 이런 열망을 갖고 있는 친구라는 말이죠. 그래서 얘는 주위에 있는 것들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주로 많이 그 결합을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주변에 산소가 있어요. 그럼 산소랑 너 하나, 나 하나 내놓고 공유하자. 이 산소도 너 하나, 나 하나 내놓고 공유하자. 얘한테도 그렇게 제안하고 얘한테도 제안하는 거죠. 그러면 산소로부터 공유받은 하나씩이 더해져서 총 4개가 더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규소 원자의 마지막 이 껍질에는 그 전자가 8개가 가득 찬 것처럼 굉장히 만족스러운 상태가 된다. 그렇게 얘는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산소들 입장에서는 산소는 마지막 바깥 껍질에 전자를 6개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6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6개 있으니까 2개를 더 받고 싶은 애들이죠. 근데 지금 이 규소랑 몇 개만 공유했어? 규소가 하나만 더 공유를 해줬어요. 그럼 얘는 여전히 1개가 부족한 상태, 하나 더 가지고 싶은 상태.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만약에 그 자리들을 다른 데서 가져온 전자로 채우게 된다면 얘는 그 자리들을 채웠을 때 전체 4만큼 전자 4개를 더 받아온 이런 음이온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음이온 상태로 존재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를 띠고 있는 양이온들과 이온 결합을 해서 구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규산염 사면체들끼리 또 다른 지금 얘가 하나를 더 얻고 싶잖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얘로는 원래 6개가 있었는데 지금 이쪽 규소로부터 공유받은 하나를 추가해서 지금 7개가 된 느낌. 그러면 이 옆에도 하나의 규소를 추가해서 규소로부터 하나를 더 공급받으면 총 8개를 채운 것 같은 느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옆에 또 다른 규산염 사면체가 계속 공유되어서 결합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 그렇게 해서 안정해지고자 노력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규산염 광물의 결합입니다. 규산염 사면체 자체는 아까 봤듯이 음전하를 띈다. 얘는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양전하를 띤 금속 이온과 결합하거나 이온 결합이 되겠죠. 그래서 결합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규산염 사면체와 또 그 산소를 공유하면서 얘 빈 곳을 채우는 느낌을 주면서 그렇게 결합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조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요게 이 표가 우리의 5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이런 부분에서 아마 선생님들이 학교 시험 같은 것들을 많이 내실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선생님이 좀 풀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규산염 광물의 기본 단위체는 이름이 뭐라고? 이렇게 생긴 규산염 사면체가 기본 단위체라고 했죠. 그럼 얘는 이렇게 독립적으로도 존재할 수 있어요. 대신에 얘는 음이온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사가의 음이온입니다. 그래서 음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양이온들이 이렇게 주변에 달라붙어서 얘를 안정화시켜주는 어떤 이온 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독립형 구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규칙적인 구조라고 하기 조금 어렵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잘 깨지는, 그리고 단단함이 좀 덜한 그런 어떤 경향성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사슬 구조라는 거는 규산염 사면체가 계속 반복적으로 연결되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면 이 그림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지금 여기서 이 산소를 이 규산염 사면체 하나가 있죠. 그럼 이 규산염 사면체는 원래는 산소 4개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4개 중에 2개가 옆에 있는 사면체랑 이 산소를 공유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 규산염 사면체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4개의 산소 중에 2개가 다른 애들이랑 공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쭉쭉쭉쭉 연결이 될 때 규산염 사면체가 산소 2개를 양쪽이랑 공유해서 한 줄로 길게 연결해 있는 그런 구조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산소를 몇 개 공유하느냐가 계속 언급이 될 건데 이 맨 끝에 있는 애들 위주로 생각하지 말고요. 맨 끝에, 양쪽 끝에 있는 애들을 빼고 가운데 이제 뭐라도 양쪽이랑 결합하고 있는 걔네들을 위주로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양쪽에 다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2개의 산소를 공유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복사슬 구조. 복은 뭐예요? 이렇게 2개.
그래서 규산염 삼연체가 두 줄로 길게 직선형으로 결합을 해 있는 겁니다. 일단 기본은 두 줄로 길게 결합을 해 있다. 근데 두 줄로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쪽 반절만 보면 단사슬 구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두 개를 옆에랑 산소를 공유하고 있죠. 이쪽만 보면 두 개를 공유하는데 근데 이쪽에 하나가 더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쪽에 단사슬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삼연체의 경우에는 4개 중에 무려 하나, 둘, 3개가 공유되어 있습니다. 산소가. 그래서 3개의 산소가 옆에 있는 삼연체랑 공유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얘 기준으로 보면은 하나, 2개가 공유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밑에 있는 삼연체 기준으로는 하나, 둘, 3개가 공유되고 있고 그 밑에 있는 애는 또 하나, 2개가 공유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개가 공유되는 거 다음에 2개 공유, 그 다음에 또 3개 공유, 그 다음에 2개 공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쪽에 있는 애도 마찬가지죠. 얘는 3개 공유, 그 다음에 있는 애는 2개 공유, 그 다음에는 하나, 둘, 3개 공유, 그 다음에 얘는 얘 기준으로는 하나, 2개 공유, 그 다음에 얘 기준으로는 하나, 둘, 3개 공유, 2개 공유, 3개 공유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규산염 삼연체가 산소 2개와 3개를 계속 반복해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공유하면서 두 줄로 길게 결합해 있는 구조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판상 구조입니다. 이거는 쫙 이런 사슬이 계속 옆으로 연결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판 모양으로 전체적으로 평면형으로 결합을 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이쪽에 선형에 해당하는 부분은 2개만 공유했고 요 가운데랑 연결된 애들만 3개를 공유했는데 이제는 전체적으로 옆이랑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만약에 지금 얘 같은 경우도 하나, 둘, 3개의 산소를 공유하고 있죠. 얘의 경우도 하나, 둘, 3개를 공유하고 있고요. 뭐 얘를 보더라도 하나, 둘, 3개를 공유하고 있어요. 물론 가장 바깥쪽 가장자리는 생각하지 말고 그 조금이라도 안쪽에 들어오는 애들 위주로 세자면 3개씩이 계속 공유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규산염 삼연체가 산소 3개를 일정하게 공유하면서 판 모양으로 넓적하게 결합해 있는 구조가 판상 구조다.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망상 구조입니다. 이제 이 나머지 하나, 위로 솟아있던 얘 있잖아요. 얘까지도 공유되면 돼요. 그래서 규산염 삼연체가 산소 4개를 모두 공유합니다. 그러면 이쪽 밑에도 싹 공유되고 위에 있는 것까지 공유되기 위해서는 입체 모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입체 모양, 망구조, 여기저기 다 연결됐다는 얘기죠. 그런 모양으로 결합했을 때 우리는 망상구조라고 부릅니다. 자, 됐나요? 여기까지 크게 어려울 거 없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그냥 하나하나 존재할 수도 있고 한 줄로 연결되면 단사슬, 두 줄로 쭉 연결되면 복사슬, 이게 여러 개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판 모양으로 구성이 되면 판상, 그게 입체적으로 위에까지 다 위아래도 연결되면 망상,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런데 이런 구조들마다 특성들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게 그 밑에 딸려있는 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독립형 구조 광물의 예로는 감람석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감람석은 저 감람이라는 게 약간 푸른색, 초록색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약간 예쁜 옅은 어떤 녹색 같은 색깔을 띄어요. 그래서 사진 같은 것들 우리 책에 있으면 좋은데 책에는 지금 여기 없어가지고 그래서 감람석이라는 애가 대표로 독립형 구조의 대표로 그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얘는 영어 이름으로는 올리빈이라고 해가지고 그 올리브색, 올리브 열매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색깔을 위주로 우리가 이름을 붙였다. 얘는 아까 독립형이라서 이게 하나하나 따로 존재한다고 했죠. 그래서 굉장히 깨지기가 쉽고 그 다음에 결합력이 약해요. 그래서 굉장히 풍화에 약한 그런 특성을 갖습니다. 그런 거. 그리고 지금 아예 공유하는 산소가 없잖아요. 따로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규소 하나랑만 공유를 하고 있는 거지 옆에 있는 다른 삼연체와 공유하는 그런 산소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단사슬 구조의 대표적인 광물은 휘석입니다. 이런 이름도 처음에는 휘석이 무슨 구조였더라? 이렇게 이해 안 될 수도 있지만 바로 안 떠오를 수 있지만 많이 보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다. 일단은 꼭 외워야 된다고 할 수 있는 건 감람석이랑 흑음모랑 석영장석 정도는 꼭 기억을 하시고요. 많죠? 근데 이것까지 기억해 놓으면 나머지 2개밖에 안 남는단 말이에요. 아깝잖아요. 여기까지 기억을 할 수 있는 거지. 그쵸? 그래서 단사슬 구조의 대표적인 광물은 휘석입니다. 휘석은 이렇게 길쭉한 결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힘을 가했을 때 요 결대로 쪼개지는 그런 그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쪼개진다. 깨지기보단 쪼개진다. 깨진다는 거는 그 유리가 깨지듯이 불규칙하게 깨지는 걸 우리가 깨진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초콜릿도
어떤 이렇게 형태가 있고 이렇게 뭔가 홈이 파여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홈대로 이렇게 부서지는 거는 쪼개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홈이 전혀 없는 넓적한 이렇게 초콜릿이 있다. 그럼 이걸 힘을 주면 여기저기 부서지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그건 깨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복사슬 구조의 대표적인 것은 각섬석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도 이렇게 길쭉한 모양으로 이제 깨지게 된다. 쪼개지게 된다. 이렇게 그 어떤 결정 구조가 있는 거죠. 쪼개진다. 그 다음에 판상 구조는 이렇게 판 모양으로 층층이 쪼개집니다. 층층이.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는 흑운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망상 구조가 아까 입체적으로 위아래가 다 연결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모양은 어떤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석영은 깨지는 경향이 있고 장석은 쪼개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광물들 중에 가장 많은 거, 이 규산형 광물 중에 뭐가 제일 많으냐 이렇게 퍼센트로 있었던 그런 원형의 그래프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았던 게 바로 장석이고요. 그 다음으로 많았던 게 석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망상 구조를 하고 있는 그런 광물들이 굉장히 흔하다라는 거를 볼 수 있고, 그래서 석영이랑 장석 같은 것들은 좀 알아두면 좋겠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서로 공유하는 산소의 수는 많아지죠. 아까 지금 단사슬 구조 같은 경우에는 2개만 공유했고요. 복사슬 구조는 2개, 3개 공유가 번갈아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판상 구조는 3개씩 다 공유하고 있었고, 망상 구조는 나머지 하나까지 4개까지 알뜰살뜰 다 공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SI분의 5의 값,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뭐 5대 SI 뭐 비율로 해가지고 몇 대 몇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냈을 때 독립형의 경우에는 하나의 규소에 산소 4개가 온전히 그냥 이 규소 하나에 4개가 그냥 딸려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산소가 옆에 있는 규소랑 공유되면 공유될수록 이 분자의 숫자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망상 구조로 가면 이 규소 하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산소는 2개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원래는 이 규산염 삼연체에 규소 하나당 산소가 4개 있었죠. 원래는 4개 있었는데 그 4개가 다 각각 옆에 있는 애들이랑 공유되고 있어. 그러면 실제로 가지고 있는 거는 이거는 본인은 이거의 2분의 1씩만, 반 개씩만 온전히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율이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낮아져요. 이렇게 가면 갈수록. 그래서 규소를 분모로 놓고 그 다음에 걔가 가지고 있는 산소를 이 분자로 놨을 때는 이 값이 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거는 뭐 쉬워요. 왜? 이 규소 하나가 온전히 갖고 있는 산소는 적어지는 거니까, 계속 공유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더 많이 공유되면서 애들이 끈끈한 결합을 이룰수록 결합력은 강해지겠죠. 그렇죠? 결합력이 강해질수록 풍화에 더 강하게 그런 구조를 유지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향성으로 여기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 체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저번 시간 마지막에 안 풀었던 그 빈칸 채우기가 여기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규산염 삼연체는 뭐 1개와 뭐 4개가 결합된 구조일까요? 규소 1개와 산소 4개 이렇게 결합해서 삼연체 구조를 하고 있었죠. 자, 그 다음에 59쪽으로 넘어옵니다. 59쪽에 1번에 규소와 산소는 같은 족 원소이냐? 어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외곽에 있는 그 원자과 전자의 수가 다르거든요. 규소는 몇 개가 밖에 남더라? 규소는 밖에 4개 남아요. 산소는 밖에 6개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4개를 더 채워야 되고 얘는 2개를 더 채워야 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규소는 14족 원소고요. 산소는 16족 원소예요. 그래서 이 뒷자리를 보면 얘가 몇 족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산염 삼연체는 다른 규산염 삼연체와 규소를 공유하여 결합한다. 어때요? 공유해서 결합할 수는 있으나 뭐를 공유한다? 규소가 아니고 산소를 공유해서 결합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틀렸고, 그 다음에 규산염 삼연체는 결합 구조가 복잡할수록 풍화에 강하다. 그렇죠. 망상으로 가면 갈수록 강한 성질이 있다고 했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석영은 규산염 삼연체 1개가 독립적으로 존재한 형태의 광물이냐. 자,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책 보지 말고. 자, 석영은 어떤 구조의 대표로 나왔더라? 석영, 장석 이런 애들이 망상 구조.
제일 튼튼이 느렸죠. 그러면 규산염 사면체 한 개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의 대표는 누구였어? 색깔이 올리브색인 감람석. 요거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아니다. 그래서 답은 XXO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답형 봅시다. 그림과 같은 결합 구조를 가지는 규산염 사면체의 결합 형태를 쓰시오. 이거는 어떻게 결합한 것처럼 보여요?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 망상이죠. 여기저기 입체적으로 결합했잖아요. 그래서 망상 구조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규산염 사면체가 상소 2개를 공유해서 하나의 사슬 모양으로 결합된 구조를 쓰라고 합니다. 하나의 사슬 모양. 그러면 단사슬이죠. 단사슬 구조. 얘는 2개를 공유하는 거고, 만약에 복사슬이다 그러면 2개나 3개를 공유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적절한 말 고르기. 독립형 구조의 대표적인 광물은, 독립형 대표 누구라고요? 올리브색 감람석. 그 다음에 판상 구조의 대표적인 광물은 판 모양으로 쫙쫙 쪼개지는 거. 흑음모. 장석은 망상 구조. 각섬석은 이게 복사슬 구조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광물입니다. 그 다음에 희석은 단사슬 구조의 대표예요. 근데 얘는 깨졌던가 쪼개졌던가 길쭉이 모양으로 쪼개지는 애입니다. 그리고 석영이 얘가 망상 구조인데 이게 석영이냐 장석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얘는 깨집니다. 석영은 깨지고 장석은 쪼개져요. 그래서 요건 좀 구분해서 암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 그래서 감람석, 흑음모, 그 다음에 쪼개짐, 깨짐 이런 식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다음 테마로 넘어가 봅시다. 방금 전까지 지각에 대해서 공부를 했단 말이죠. 이제는 우리의 카테고리, 생명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자, 그래서 그림이 하나 나왔어요. DNA와 RNA가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우린 핵산이야 하고 이제 서로 장난치고 있죠. 근데 핵산이 난 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졌어. 단백질과 약간 소개팅하는 분위기인데 난 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졌단다 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 단백질은 난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졌어 라고 맞불 대응을 하고 있죠. 나도 그렇다. 나도 기본 단위체가 있다. 그래서 아미노산끼리 손을 잡고 어디로 뛰어간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백질과 핵산의 단위체에 대해서 아는 것이 이제 주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단백질이 난 단위체가 아미노산이야. 너는? 그랬더니 핵산이 내 단위체는 인산과 당과 염기가 1대1대1로 이루어져 있는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긴 이름이야. 내 단위체는 일단 뉴클레오타이드야. 근데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로 이루어져 있어. 뭔가 이렇게 1대1대1 하면 뭔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있어 보이고 하는데 별게 아니고 인산 하나에 당 하나, 염기 하나 그냥 이렇게 결합해 있다는 얘기예요. 각각 한 개씩.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단백질이 아미노산이랑 아미노산, 그러니까 단위체잖아요. 이 단위체 하나랑 또 다른 단위체가 결합을 할 때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종류의 결합을 해서 폴리펩타이드라는 거를 결과물을 만든다.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럼 쭉 길게 연결이 되고요. 여기서 폴리라는 거는 많다는 뜻이에요. 그런 결합이 많이 구성이 됐을 때 아미노산이 많이 연결된 폴리펩타이드라는 결과물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핵산이 난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에 포함된 인산이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당과 결합해서 이것도 많다는 뜻이죠.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는 길쭉이를 만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본 단위가 길게 연결돼서 큰 어떤 구조를 만든다는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죠. 자, 그리고 단백질은 폴리펩타이드가 구부러지고 접혀서 다양한 입체 구조를 하기 때문에 하는 일에 따라서 모양이 다르다. 이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길게 연결이 돼서 폴리펩타이드라는 걸 만든다고 했고, 얘네들이 어떻게 구부러지고 접히느냐에 따라서 입체 구조에 따라 하는 일이 달라진다. 이런 구조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핵산은 나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서 어떤 염기의 뉴클레오타이드로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유전 정보가 달라진다라는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핵산이 난 DNA와 RNA 두 종류가 있다. DNA는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사이에서 각 가닥의 염끼리 상보적으로 결합해서 꼬여있는
이중나선 구조를 하고 있고 RNA는 단일 가닥으로 나와 있는 구조다. 만약에 이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 혹시라도 들어본 적이 없고 머리가 좀 아프다 하면 이따가 그림이랑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들이 골자가 되는 내용으로 접근을 좀 해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 교재로는 61쪽이죠. 61쪽의 제일 위에 탄소화합물에 대해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탄소화합물은 탄소만 가지고 있는 물질이 아니에요.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보면 탄소가 중요한 역할, 근데 탄소만 있는 건 아니다. 탄소나 수소나 산소, 질소 같은 것들이 서로 공유 결합해서 만들어진 화합물을 탄소화합물이라고 해요. 보면 탄소나 수소나 산소, 질소 모두 금속 아니죠? 다 비금속 원소입니다. 그런 것들이 서로 공유 결합해서 만들어져 있는 물질이다. 그래서 탄소화합물의 중심 원소는 바로 탄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탄소화합물로 지었겠죠? 선생님이 약간 철근처럼 기본 골격을 구성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탄소 기본 골격을 가지고 구성되어 있는 그런 물질들 중에서는 단위체가 이 탄소 기본 골격을 중심으로 해서 길쭉하게 연결이 돼가지고 다양한 형태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그 가운데 2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밖에 4개의 전자를 갖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번호로는 6번인데 안에 2개, 밖에 4개 있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지금 4개인 상태잖아요. 얘 14족이에요. 14족. 우리가 조금 전에 14족 원소로 배웠던 것이 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소도 바깥쪽에 4개를 가져서 총 4개의 결합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탄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탄소도 가장 바깥쪽 껍질에 4개를 갖고 있으니까 나 더 채우고 싶어. 최대 몇 개까지? 4개까지. 이쪽 거 공유하고 얘도 공유하고 얘도 공유하고 얘도 공유한다면 4개의 공유 결합을 이룰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할 때는 탄소는 4개의 팔이 있다. 그래서 4개의 서로 다른 원자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도 쉽게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탄소고. 그래서 탄소 화합물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얘기를 좀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탄소 화합물 중에 우리는 일단 단백질부터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단백질과 핵산이라는 2 종류의 탄소 화합물이 주요 주인공이죠. 그 중에서 단백질 먼저 한번 봅시다. 단백질의 역할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 지난 시간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탄소 화합물 중에서는 단백질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이따 배울 핵산도 있고 그 다음에 지질 있죠? 우리가 보통 지방으로 많이 알고 있는 지질 성분도 있고 에너지원으로서 너무 중요한 탄수화물도 있다. 근데 이 지질과 탄수화물도 우리 몸을 구성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에너지원으로 많이 쓰여요. 그러면 에너지원으로서 쓰이는 어떤 특성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냐? 그건 아니죠.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데 사실 에너지원은 뭐 단백질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물질로도 충당이 된다. 그런데 단백질과 핵산은 다른 물질로 대체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없으면 생명 활동이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얘네 2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핵산은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핵산 같은 경우에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만약에 다음 세대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낳는데 그 다음 세대한테 우리가 가진 유전 정보를 전달할 수 없다면 그냥 이 종은 거기서 끝나게 되겠죠. 이 종의 생명은 거기서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대손손 그 종을 유지하고 생명체의 어떤 그런 계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핵산이라는 물질이 다음 세대에서 이 유전 정보를 전달해주는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핵산에 대해서 주로 이제 들여다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하나의 개체, 여러분들이라는 하나의 생명체 있잖아요. 그 하나의 생명체 안에서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단백질이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로 변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백질도 같이 언급이 될 수밖에 없다. 얘는 생명 현상을 지금 당장 조절하고 있다.
일어나도록 지금 당장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정리한 이 단백질의 역할로는 일단은 몸을 구성한다. 라는 거를 먼저 들었습니다. 몸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피부, 근육, 혈액, 머리카락. 근데 여기서 근육이랑 머리카락은 선생님이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근육도 물론 근육 세포가 다 전체가 단백질로 돼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물질들도 포함이 돼 있겠지만 주 성분이 단백질인 그런 섬유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근육을 주로 단백질이 이루고 있다.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고 머리카락은 정말 뭐 순수한 단백질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혈액은 우리 그 체내에 있는 액체 성분이니까 거긴 주로 물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혈액에 있는 뭐 적혈구라던가 뭐 그런 어떤 항체라던가 그런 것들을 이루는 일부 물질이 단백질일 수 있다. 적혈구도 세포니까 그 안에 있는 게 다 단백질인 건 아니고 그 안에 뭐 헤모글로빈이라든지 특정한 종류의 단백질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혈액에는 여기 들어있는 일부 성분이 단백질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 더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도 사실은 세포이기 때문에 그 세포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 존재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시로 든 것은 머리카락을 이루는 케라틴 단백질,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 눈에 수정체 있잖아요. 그 세포는 굉장히 독특한 세포예요. 투명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세포들은 다 투명하지 않거든요. 근데 눈에 있는 세포는 투명해서 빛이 지나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눈을 구성하는 세포 안에는 투명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크리스탈린 단백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백질, 그 다음에 피부도 지금 이 콜라겐 단백질을 위주로 생각을 한 거죠. 피부에 구성되어 있는 콜라겐 단백질이라는 종류, 그런 것들이 우리 몸을 구성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생명 활동을 조절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구성도 중요해. 하지만 생명 활동을 조절하는 주요한 역할을 한다. 그게 바로 우리 몸에는 효소나 호르몬 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효소라든지 호르몬의 주 성분이 바로 단백질이에요. 이 효소를 구성하는 주성분, 단백질, 호르몬을 구성하는 주성분도 뭐 스테로이드계 호르몬 이런 거 빼고는 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호르몬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효소나 호르몬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효소는 일단 우리 몸 안에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반드시 기여를 해야 돼요. 관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포도당 먹었잖아요. 만약에 효소가 그거 분해하는 데 도움 주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멈춰 있을 수 있어요. 거기서 에너지 못 뽑을 수 있어요. 그 과정 각 단계를 효소가 촉진해 줍니다.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촉매로서 작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저쪽 이 뇌에서 판단하기로 저기서 무슨 조절을 해줘야 돼. 근데 거기다가 어떻게 신호를 줄 것인가. 뭐 우리처럼 뭐 메일을 보낼 수도 없고 전화를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호르몬이라는 거를 통해서 그쪽으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호르몬이라는 거를 혈액을 통해서 분비하게 되면 얘가 혈액순환을 통해서 돌다가 내가 목표로 하는 그런 지점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용하면서 우리 몸의 활동들을 조절할 수 있다. 그런 물질들의 주 성분이 단백질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주요한 물질이고,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핵산에 저장하고 있는 유전 정보의 내용이 뭔 줄 알아요? 어떤 단백질을 만들 것이냐의 설계도예요. 우리 몸에서는 그냥 관심사가 다 단백질에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그런 여러 특징들이 있잖아요. 눈동자 색이 어떤가, 뭐 머리카락 색이 어떤가, 키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단백질을 얼마나 만드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핵산에 있는 정보는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해요. 자, 그래서 이 단백질의 단위체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 규산염 광물도 단위체가 있었어요. 이런 뭐였지? 규산염 삼연체. 근데 이 단백질도 단위체 있습니다. 이름은 아미노산이에요. 왜 이름이 아미노산이냐면 이렇게 생긴 아미노기라는 거랑 산성 성분의 카복실기라는 거, 이렇게 써놓으면 또 이름인 줄 알 테니까, 카복실기, 요렇게 요게를 공통 구조로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미노산, 아미노기를 갖고 있고 산성이다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그 명칭을 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머리 아플 수 있어서 그거는 제외하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 여기 있지만 선생님 옆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얘는 무슨 종류야? 탄소 화합물이잖아요, 지금. 그죠? 가운데 중심 탄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골격이 되는. 걔는 팔이 몇 개라고? 팔이 4개예요. 각각 다른 4개의 원자와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잡고 있는 게 질소인 거예요. 질소랑 결합을 일단 1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질소가 수소 2개랑 또 공유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 요게 통째로 NH2 이렇게 읽어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얘는 또 다른 하나의 탄소랑 잡고 있어요. 그러면 탄소는 팔이 몇 개다? 4개다. 그럼 하나는 일로 잡고 나머지 팔이 3개가 남았죠. 근데 그 중에서 2개의 팔을 산소 잡는 데 써요. 우리가 이런 결합을 뭐라고 한다 그랬지? 이중 결합. 나머지 한 줄로 되어 있는 건 단일 결합. 자, 그래서 팔 하나, 둘, 3개. 그럼 하나 남았죠? 나머지 하나를 다른 O를 하나 잡고 있습니다. 근데 산소는 이런 결합을 2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잡았으니까 나머지 하나는 수소랑 결합하고 끝나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쪽에 NH2와 이쪽에 COOH는 모든 아미노산의 공통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공통인 구조가 뭐가 있냐면 나머지 이쪽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수소 하나가 있는 거 공통이에요. 그래서 아미노기, 카복실기, 수소 하나 있는 요 구조 3개의 팔은 공통적으로 똑같은 걸 잡고 있고 뭐만 다르냐? 이 맨 윗부분, 여기 부분에 뭐가 오는지가 달라요. 이 R이라고 써놓은 이 자리에는 굉장히 다른 종류의 여러 가지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걸로 퉁쳐놓은 거고 요거를 작용기라고 부르죠. 이 부분에 뭐가 오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의 종류는 대략 20여 종이라고 불러요. 20여 가지가 여기 다른 게 올 수 있다는 거죠. 아주 간단한 것부터 막 고리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까지 생김새도 구조도 성질도 다양해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 아미노산은 물을 좋아할 수도 있고 물을 싫어할 수도 있고 산성일 수도 있고 염길성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아미노산이 작용기가 뭐냐에 따라서 굉장히 성질까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구조 아미노산 가운데 탄소가 하나 있고요. 이쪽에 NH2, 이쪽에 COOH, 아래에 H를 잡고 있는 것까지는 기본. 그 다음에 위에 뭐가 달려있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진다. 자, 그러면 이제는 뭐를 볼 거냐면 아미노산들끼리 결합해서 더 길어지는 과정을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결합에 대해서 볼 건데 여기에 지금 아미노산 하나 있죠. 요 아미노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또 다른 아미노산이 있어요. 얘네 둘이 이제 연결을 좀 시켜보려고 해요. 근데 우리 잘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 팔이 2개잖아요. 여러분들은 2개지. 그래서 팔이 2개인데 내가 2개를 다 뭘 잡고 있다고 칩시다. 그럼 새로운 걸 잡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렇게 해서 잡는다고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서 다 꽉 잡고 있다면 손이 다 없잖아요. 그럼 내가 뭔가 새로운 걸 잡아야 될 때 어떻게 하느냐. 얘를 놔야지. 놓고 잡아야지. 얘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이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숫자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원자과 전자의 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옆에 거를 잡아서 새롭게 결합을 하고 싶은데 이미 지금 얘네들은 최대치로 결합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손을 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손을 놓느냐? 여기서는 이거를 놓습니다. 하나 끊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거 하나 끊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도 손이 하나 남죠? 얘도 손이 하나 남잖아요. 얘네 둘이 새롭게 손을 잡으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 멀쩡히 잘 달려 있었는데 쟤네들 서로 자기들끼리 결합한다고 나 버렸어. 버려진 애들이 누구야? 얘네죠, 얘네. 합쳐주면 뭐가 될까? H2O로 물로 나와요. 그래서 2개의 아미노산이 손을 잡아야 되는데 얘네 버리자. 쿨하게. 버리고 연결이 된 다음에 거기서 버려진 애들은 물 한 분자로 나오게 되는 그런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은 이렇게 생겼죠. 사실 방금 봤던 그림이 얘랑 똑같은 건데 바로 일로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너무 당황스러워 할까봐 이 그림이나 담고 있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볼게요. 가운데 중심 탄소 있죠? 이쪽에 NH2 아미노기, 이쪽에 COOH인데 조금 이렇게 바꿔서 쓴 것뿐이야. 그래서 COOH 밑에 H 위에 그 작용기 있고요. 그럼 옆에 있는 아미노산도 똑같죠? 가운데 중심 탄소 있고요. NH2 있고 아미노기, 그 다음에 이쪽에 COOH 있고 밑에 수소 하나, 위에 작용기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얘네들끼리 결합을 하고 싶다. 그럴 때 팔을 놔줘야 된다. 여기서 OH 하나 떨어져 나오고 이쪽에서 H 하나 떨어져 나오고 그럼 얘네들은 만나서 물 한 분자가 되어서 그냥 방출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손과 이 손이 서로 붙잡게 되면서 이런 결합이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얘네 둘이 바로 연결된 거예요. 이거 없애고. 그렇게 해서 이런 결합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렇게 바탕에 네모칸 돼 있는 이 결합 자체 있잖아요. 이렇게 CN 연결되고 그 밑에 O와 H가 달리는 이 결합. 그걸 우리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불러요.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에 연결되는 결합의 이름을 우리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옆에 하나 더 연결되면 펩타이드 결합 하나 더 연결되면서 물 한 분자 또 나오겠죠. 또 연결돼. 그러면 펩타이드 결합 하나 더 만들어지면서 물 한 분자 나오겠죠. 이걸 계속 반복하면 길어질 거고, 그럼 펩타이드 결합이 많은 상태의 긴 분자니까 우리가 그걸 폴리, 많다는 뜻의 앞에를 붙여서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른다. 이렇게 명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과정인 거죠. 아미노산 1과 아미노산 2가 만났어. 그러면 손 놓을 때 물이 빠져나온다. 그러면서 펩타이드 결합이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을 하다 보면은 폴리펩타이드라는 길쭉이가 만들어지고, 걔네들이 근데 단백질은 어떻게 접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 구조가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잘 자기의 구조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게 접히면 어떤 단백질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몸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단백질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하냐면요. 지금 우리가 한 20종 정도의 단백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자리에 그 20개 중에 뭐가 오느냐. 두 번째 자리에도 그 20개 중에 뭐가 오느냐. 세 번째 자리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 다음에 길이도 100개짜리의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지느냐 200개짜리가 만들어지느냐 다 다른 단백질입니다. 뭐 150개도 다 다른 단백질이죠.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 모든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누구다? 아미노산이다 라는 주요 내용입니다. 자, 개념 체크 문제 한번 볼게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화합물은 수소, 산소, 질소 말고 기본 골격인 탄소, 중요한 게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피부, 근육, 호르몬 등을 구성하는 물질은 단백질이다. 그리고 단백질을 구성하는 단위체, 네 글자, 이름 뭐였어요? 아미노산이다. 그리고 네 번째, 약 20여 가지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는 이 문장이 좀 의아한데, 아무튼 20여 가지의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라고 하면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위에 작용기 빼고 이 나머지 3개의 팔이 붙잡고 있는 요 구조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구조는 위에 작용기만 다르고 나머지는 같다로 의도된 그런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말을 고르기 5번에서 아미노산 종류가 서로 다른 것은 뭐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위에 달려있는 작용기 부분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6번에 이웃한 2개의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할 때 이산화탄소 또는 물 둘 중에 뭐가 빠져나온다고 했어요? 둘이 손잡을 때 물이 한 분자 빠져나온다. 그 다음에 7번 입체 구조가 서로 다른 단백질이 합성되는 것은 폴리펩타이드를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뭐가 다르기 때문에?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가 몇 번째에 오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른 단백질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핵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핵산은 아까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물질로 잠깐 언급이 됐는데 역할 이렇게 나와 있죠?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그런데 전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형태 그대로 만약에 뭐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된다던가 아니면 이게 핵 밖으로 넘어가서 바깥에 단백질을 합성하는 공간으로 가게 된다던가 그러면 그 유전 정보가 전달된다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물질이다. 자, 그 이 핵산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긴 이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7글자나 되지만 뉴클레오타이드를 많이 읽다 보면 입에 탁 붙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뉴클레오타이드의 생김새는 이래요. 당 한 개에 인산 하나, 염기 하나가 붙어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당에 인산 하나, 염기 하나. 그래서 당, 인산, 염기가 1대1대1이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 당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포도당 있잖아요. 그런 탄수화물의 종류라는 뜻입니다. 그 포도당 같은 애들인데 포도당의 친척 정도 돼요. 그래서 탄소 5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당 자리에 2가지 종류의 당이 서로 다른 그 당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라이보스라는 종류의 당이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디옥시 라이보스 라는 그런 형태의, 그래서 그런 이름을 갖는 당이 올 수도 있어요. 둘 중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인산은 공통적으로 똑같은 애들이 들어가는데 염기 자리도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염기에도 종류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류가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는 크게는 어떤 당을 갖느냐를 먼저 가지고 구분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 염기를 어떤 걸 갖느냐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정보가 조금씩 달라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아미노산에 대해서 배울 때는 아미노산 하나가 옆에 있는 아미노산이랑 길게 연결이 되면서 폴리펩타이드라는 긴 사슬을 만들었죠. 그런데 지금 이 헥산에서는 지금 요게 뉴클레오타이드, 그 밑에도 또 다른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어요. 당, 인산, 염기, 뉴클레오타이드, 당, 인산, 염기, 뉴클레오타이드 있죠? 그런데 이 뉴클레오타이드들끼리는 당과 인산끼리 연결이 됩니다. 당, 인산끼리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길게 연결이 되는 상황이 생긴다.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불러요. 뉴클레오타이드가 많이 연결됐기 때문에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형성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헥산의 기본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이제 헥산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헥산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DNA와 RNA.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적어도 DNA는 한 번쯤 들어봤겠죠. DNA와 RNA 둘 다 이 유전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면은 DNA는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위에 있는 본문의 내용과 함께 이 표에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DNA는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RNA 같은 경우에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유전 정보 전달. 그 다음에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자, 무슨 차이인지를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선생님이 잠깐 얘기를 했듯이 이 유전 정보란 뭐다? 뭐를 만드는 설계도다? 어떤 단백질 합성에 관한 설계도입니다. 그럼 그 유전 정보 자체가 단백질 합성에 대한 정보예요. 그 정보를 일단 둘 다 저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이 DNA 같은 경우는 약간 원본에 해당하는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정보라고 볼까요? 하드디스크는 정보 저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RNA 같은 경우는 느낌을 좀 비유를 해보자면 그런 USB 같은 느낌입니다. 그럼 USB는 주로 전달, 이동을 하는 걸 주로 해서 개발이 된 거잖아요. 하지만 그 USB에도 기본적으로는 정보가 저장이 되니까 그거를 전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저장은 해요. 근데 저장을 주로 얘기하지 않고 이동하는 것에 그 중점을 둬서 표현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전 정보가 전달될 수 있다. 어디로? 단백질이 실제로 합성되는 공간으로 그 유전 정보의 일부를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DNA가 가지고 있는 그 원본 정보가 있는데 그게 너무 소중해. 그래서 원본을 통째로 가지고 나가서 그걸 가지고 만들면 원본이 손상될 수도 있잖아요. 한번 손상되면 돌이킬 수 없거든. 그러니까 그거에 그 필요한 부분만 사본을 만들어서, 복사본을 만들어서 밖에 나가서 들고 나가는 게 바로 RNA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리고 DNA랑 RNA는 일단 아까 봤던 뉴클레오타이드 있죠? 그 뉴클레오타이드에서 당이 어떤 종류인가에 따라서 얘네들의 종류가 나눠져요. 그리고 그 당의 이름으로 사실은 얘네들의 명칭이 붙은 겁니다. 일단 NA라는 게 공통적으로 붙어 있잖아요. NA는 풀어보면 헥산이에요, 헥산. 핵 속에 있는 산성 물질이라는 뜻의 영어 표현의 앞글자를 딴 겁니다. 뉴클레익 엑시드 해가지고 헥산이라는 뜻이에요. 요것들은 다. 근데 헥산인데 그 헥산을 구성하는 당의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DNA, RNA로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의 아까 오각형으로 그려졌던 그 당의 종류가 라이보스라는 이름의 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러면 그거는 라이보스의 앞글자를 따서 RNA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디옥시라이보스는 뭐냐? 자, 라이보스는 똑같이 반복되죠? 기본적으로는 거의 똑같아. 그런데 옥시가 뭐냐면요. 산소입니다. 산소. 옥시가 산소예요. 라이보스의 기본 구조에서 산소가 하나 없는 것만 달라요. 산소가 하나 떨어져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그 키보드에서 삭제해당하는 키가 딜리트잖아요. 옥시가 하나, 딜리트 삭제된 겁니다. 그래서 라이보스에서 산소가 하나 적은 그런 종류의 당으로 구성된 것이 바로 DNA다. 디옥시라이보스라는 당으로 구성된 것이 DNA다. 이렇게 해서 D자 앞글자를 따가지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당의 종류만 봐도 만약에 어떤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사실이 있는데 이 당이 라이보스다 이렇게 제시가 됐다고 쳐요. 그러면 이거는 RNA인 거예요. 근데 이 당의 종류가 디옥시라이보스다. 그러면 요거는 그것만 봐도 DNA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의 종류가 확실히 다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여기에 붙어있는 인산은 동일한 종류라고 했고 이쪽에 붙어있는 염기가 여러 다른 종류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염기의 종류도 각각 다릅니다. 일단 DNA와 RNA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염기의 종류는요. A로 앞글자를 따서 표현하는 아데닌, 그 다음에 G로 표현하는 구아닌, 그 다음에 C로 표현하는 사이토신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래서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은 다 공통적으로.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염기 자리에 아데닌이 올 수도 있고 하나만 오는 거예요. 하나만. 또는 구아닌이 오는 종류도 있고 사이토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한 종류로 뭐가 올 수 있냐면 DNA의 경우에는 T로 표현하는 타이민이라는 애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DNA에서 이 염기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A, G, C, 타이민, T 해서 넷 중에 하나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그런데 RNA에서는 타이민 말고 유라실이라는 애가 저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 넷 중에 하나. 그래서 지금 만약에 당의 종류가 딱히 구분이 안 돼 있다. 그런데 염기 자리에 G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DNA인지 RNA인지 알 수 없는데 만약에 다른 정보가 없고 여기에 U가 하나 딱 그려져 있다. 이렇게 염기 자리에 U가 왔다. 그럼 이거는 확실히 RNA예요. 자, 만약에 근데 요거 U 자리가 이게 아니고 T가 이렇게 써 있다. 그러면 이거는 DNA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DNA나 RNA에 따라서 나머지 세 가지 염기의 종류는 동일하게 올 수 있지만 DNA에는 타이민 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RNA에는 유라실, U가 올 수 있다. 근데 지금 이름이 다 생소할 수 있어요. 사이토신 누구야? 이름 헷갈려. 이럴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시간을 두고 익히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DNA는 이중나선 구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당, 인산,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당 이렇게 연결이 되고 또 그 다음에 뉴클레오타이드 인산, 그 다음에 당 연결되고 계속 이렇게 해서 그 뉴클레오타이드가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길쭉하게 연결이 될 때 그냥 이렇게 한 가닥만 연결이 되면 그럼 이거는 단일 가닥이라고 불러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튀어나오게 표현하는 거는 바로 요 염기가 요 부분으로 얘를 이렇게 눕혀놨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눕혀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DNA는 이렇게 만들어진 한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맞은편에 또 다른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마주보게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마주 보면서 조금 이렇게 꼬여 있는 형태를 해요. 그래서 이중나선 구조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줬을 때 단일 가닥으로 그려졌느냐 이중나선 구조를 하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구분을 해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그림이 바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쪽 가닥만 먼저 좀 볼게요. 이쪽 가닥 보면은 뉴클레오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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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클레오타이드죠. 근데 지금 T가 있다. 이거 뭐라고? T가 있으면 이건 DNA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뉴클레오타이드들이다. 그럼 DNA를 구성하고 있다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당의 종류는 뭐일 수밖에 없다고요? 디옥시, 산소가 하나 없는 라이보스 라는 종류의 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디옥시라이보스는 포도당 친척인데 외국인 친척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외국의 이름을 갖고 있다. 디옥시라이보스 그렇게 해서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DNA는 한 가닥이 이렇게 있으면 반대쪽에 또 다른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이중나선 구조라고 했죠.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규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로 마주볼 때 누구랑 마주볼지가 정해져 있다. 아무나랑 마주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마주볼 때 규칙은요. A랑 T랑 무조건 마주봐야 돼요.
A랑 T가 짝꿍이에요. 그 다음에 G랑 C가 무조건 마주보게 짝꿍으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A가 있잖아요. 맞은편엔 보지 않아도 T가 있는 거 알아요. 이쪽에 G가 있잖아요. 보지 않아도 C가 와야 돼요. 이쪽에 T가 있다? A랑 T가 결합한다는 건 T랑 A랑 결합한다는 거죠. 이쪽에 C가 있어요? 그러면 G가 있다는 거 안 봐도 알 수 있어요. 항상 이런 규칙으로만 결합을 하게 되거든요. 무조건. 그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RNA는 얘랑은 다르게 단일 가닥의 그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눈에 띄는 거는 유라실이 있다는 거. T는 하나도 없어요. T는 있을 수가 없어, RNA에서.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좀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개념 체크 문제 풀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OX 문제입니다.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물질은 핵산이다. 그렇죠? 맞는 내용이고. 핵산에는 DNA만 있다. 아니죠. RNA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염기 타이밍과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것은 구아닌인가요? 지금은 잘 몰라도 타이밍 T는 A랑 마주 봅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G는 C랑, 그 다음에 T는 A랑 이렇게 상보적으로 결합한다는 건 서로 보완하면서 마주보고 결합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DNA를 구성하는 당은 라이보스냐? D로 시작하잖아. 그러면 D로 시작하는 당을 써야지. 디옥시라이보스예요. 그래서 들렸고, RNA가 그냥 라이보스로 구성이 되죠. 그 다음에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기본 단위는 인산당 염기가 1대1대1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1대1대1. 그리고 구성 요소들도 하나도 수상한 애가 없어요. 그래서 맞는 내용. 그래서 OXXX의 O로 마무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6번입니다. 핵산의 단위체는 이름이 뭐였어요? 7글자. 뉴클레오타이드고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핵산은 저장에 중점을 둔다면 DNA라고 골라줄 수 있겠죠. 그죠? RNA도 저장을 못한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 다음에 핵산 중 이중나선 구조인 것은 DNA가 되겠습니다. RNA는 단일 구조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오늘 너무 새로운 용어들이 대거 등장을 했다. 그래서 뭐 우리 암석의 그 광물의 종류에서도 뭐 감람석, 갑섬석, 뭐 휘석 막 종류가 막 굉장히 많이 나왔고, 뉴클레오타이드, 유라실, 타이민 너무 많아. 하지만 여러분들 정신을 잃지 마시고요. 우리는 시간을 두고 친해집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 반 친구들 30명을 처음 만난 날이야. 오늘 다 이름 외울 수 없죠. 그렇죠? 계속 친해지면서 앞으로 점점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너무 좌절하지 말고 앞으로 문제도 여러 번 많이 풀어보게 될 테니까 그 기회를 거쳐서 우리가 친해져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